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남편은 사형제 중 막내예요. 그래서 걱정도 좀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형님들이 모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적게 벌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니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나 승우 엄마인데 우리 막내랑 결혼할 거라고? 뭐 다른 거 궁금한 건 없고 혹시 회사 다니고 있니?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서 뭐 하시고 우리 애가 막내라 우리가 지불해 줄 수는 없고 요즘 애들은 다 반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더라. 너도 좀 모아놓은 돈 있지?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시어머니의 질문은 주로 제 직업,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신혼집을 반반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둘까 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승우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안심하신 듯했어요. 우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복지가 있어서 꾸준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니 저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 승우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가게를 하나 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작더라도 둘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반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서 가게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결혼하면 저희 친정을 도와야 할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에휴, 그래도 직장은 잘 잡았네. 우리 승우랑 같은 회사면. 그런데 부모님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가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 알았다. 그럼 결혼 준비 잘해라. 이렇게 첫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더 좋아. 우리 어머니는 나랑 남편이랑 만날 때부터 얼마나 관심 많으셨는지 그때 내가 도망쳤어야 했는데 지금도 아들한테 얼마나 끼고 드는지 몰라. 우리 남편이 조금 아팠는데 애도 아니고 어른이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내가 어른 안 챙기겠니? 내 남편인데. 그런데 정말 매 시간마다 전화해서 남편 상태는 어떤지, 뭐는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전화 올 때마다 너 이러자 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우리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차라리 관심 없는 게 나아요. 괜히 애매하게 관심 보이면 그건 그거대로 힘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되니까 괜히 찝찝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했어요. 친구들의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라리 관심 없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서 서운한 마음도 잠시였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다니니 더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준비 때의 무관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남편이 사형제라 명절 아침에는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째랑 둘째 형님한테만 말씀하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 그쪽 밥상에만 놓아주셨어요. 이렇게 음식으로 차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과 약과가 선물로 들어온 날이었어요. 이번에 한과랑 약과가 선물로 많이 들어왔는데 너희들 좀 가져가라. 박스 2개 있으니까 1개씩 가져가면 되겠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너무 달아서 싫어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겠거니 내심 기대를 했었어요. 갑자기 큰 형님네 조카가 오더니 본인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 박스는 큰 형님네가 가져갔어요. 남은 한 박스를 저희가 가져가고 싶어서 슬쩍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한과랑 약과 좋아하는데 저희가 한 박스 가져가도 될까요? 어차피 둘째 형님네 주려고 한 거라 저희가 박스채로 가져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개씩 담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드시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비닐봉지에 담긴 몇 개의 한과와 약과는 저희 몫이었어요. 그래, 어차피 큰애랑 작은 애 다 안 가져간다니까 너라도 가져가서 먹든지 해라. 한눈에 봐도 박스 안에 있던 한과는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약과는 20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몇 개 주신 줄 아세요? 무려 한과는 10개, 약과는 3개였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거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지 뻔히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랑 남편이 한과랑 약과 좋아하는데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원래 둘째 형님네 박스채로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어차피 너한테 선물로 들어온 건데 둘째는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왜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서 싫으냐? 단 거 좋아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저 사탕이나 가져가든지. 옥춘 사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상에 자주 올리는 것 중 하나죠. 한 입에 먹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옥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도 옥춘은 제사상에만 올리고 항상 버리셨어요. 본인이 안 먹는 건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건 한과랑 약과였는데 결국 저희는 비닐봉지 하나 달랑 받은 게 다였어요. 다른 형님들은 바리바리 이것저것 싸주셨지만 저희한테 주시는 건 없더라고요. 심지어 남은 반찬들도 형님들만 챙겨주셨어요. 솔직히 저 모르게 챙겨주시는 거라면 뭐가 섭섭하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뻔히 제가 옆에 있는데 반찬통도 2개만 꺼내서 털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술 안쪽을 잘근잘근 씹게 됐습니다. 화가 났지만 사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아니, 시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당신은 안 섭섭해? 옆에서 보는 내가 이렇게 섭섭한데. 다 같이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형님이 계신 곳에만 맛있는 것들을 놓아줄 수가 있어? 아까 우리 밥상 앞에 있는 반찬 봤어. 거기 김치밖에 없더라. 소갈비, 잡채, 전 다 형님 밥상에만 있더라. 심지어 저는 내가 다 부친 거야. 그리고 형님들한테 약과랑 한과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큰형님은 조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한 박스 챙기셨어. 그건 이해해. 그런데 둘째 형님은 단 거 싫다고 하셔서 안 가져간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봐,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야. 박스채로 주는 게 아까우신지 비닐봉지에 털어주시더라.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옥춘이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시더라.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근처에 살아서 자주 보지만 형님들은 워낙 바쁘셔서 명절에나 겨우 보잖아.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더 챙겨주는 거지.
그리고 엄마도 갑자기 드시고 싶으셨나 보지. 당신은 거기서 뭘 더 달라고 해? 그냥 우리가 사 먹으면 되는 거지. 물론 시어머니가 드시고 싶으셨다면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형님들한테 가져가라고 하실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물린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들어서 더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찼는데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예민했나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뒤 임신을 하게 됐고 내가 이래서 예민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고 저희 둘이서 소소하게 축하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씀은 해주셔서 나름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형님에게도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랑 아이 낳는 해가 같아서 괜히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둘째 가지셨다면서요? 둘째 낳고 싶어 하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솔직히 둘째 형님네가 저희보다 잘 사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입에 발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죠. 그런데 둘째 형님 입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막내 동서도 임신했다며 축하해. 어머니가 동선에도 꽃이랑 용돈 보내주셨어. 첫째 때도 10만원 꼭 보내주시더니 이번에도 100만원이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주셨네.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동선에도 같이 찾아뵐래? 저희한테는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 다였거든요. 그런데 둘째 형님네는 꽃이랑 용돈 100만원, 무려 1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차별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혹시 내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냐고까지 물어봤어요. 당신 입양된 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하실 수가 있어? 심지어 내가 먼저 임신한 거 알지? 그리고 우리는 둘째도 아니고 첫째잖아. 둘째 형님은 첫째 때도 100만원 받고 둘째 때도 100만원 받으셨대. 우리는 뭐 받은 거 있어? 전화로 축하한다는 소리밖에 더 들었어. 혹시 당신이 받았는데 나 안 주려고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입 싹 닦은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둘째 형님이 형수님네 친정에 도움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엄마도 신경 쓰시는 거겠지. 그리고 돈 받으면 당연히 당신한테 주지. 내가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내 생각에는 당신 임신해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 형수님들은 친정이 워낙 빵빵해서 형들이 도움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더 신경 쓰시는 거겠지. 우리는 둘이서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는 거지. 형님네 친정이 워낙 잘 살아서 아주버님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거, 그날 밤은 서운함과 불안 마음에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돈이니 시어머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또 마음을 진정시키고 만삭이 되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어요. 첫째 낳고 약 1년 정도만 휴직하고 복직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1시에 하교하기 때문에 그때 또 육아휴직을 써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를 위해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낳고 돌을 앞두고 복직 신청을 알아봤어요. 임신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임신해보면 다음 임신 때는 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느낌이 쎄해서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라고 했어요. 해봤더니 둘째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노랗게 됐어요.
팀장님께서 복직할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워낙 바쁜 시기라 조금 빨리 와줄 수 있냐고 하셨거든요. 우선 복직을 하고 나서 또 만삭 정도의 휴직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 때는 몸도 너무 피곤하고 첫째까지 챙겨야 하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또 임신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퇴직을 선택하게 됐어요. 남편도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둘이나 되니 그냥 아이들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얘 한 명이면 당신이나 나나 번갈아 가면서 등원시키면서 챙기면 되는데 둘째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당신 이번에 복직하면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둘 다 바쁜 시기가 겹치면 어떡해? 아이가 둘이나 되니 우선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자. 그리고 애들 크면 그때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잖아. 여태까지 쌓아놓은 커리어도 있으니 몇 년 쉰다고 해서 취업 못하진 않을 거야. 고민이 되었지만 아이를 둘이나 낳은 사람들 중에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 없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은 가게를 운영하시느라 두 분이서 일하고 계시다 보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형님들 아이들을 봐주셨던 게 기억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바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돼서요. 저 회사 다닐 동안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퇴사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요. 예, 너는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젊은 너희 친정 두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 하니? 나 무릎 안 좋은 것도 모르니.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애 낳고 잘만 회사 다니던데. 너희 회사 복지도 좋잖아. 조금이라도 해보면서 회사 다니면 되는 거지.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우선 애 클 때까지만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애들 유치원 가고 그러면 또 길게 일하면 되는 거지. 역시나 저희 아이를 봐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저에게 회사 다니면서 아이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시간 단축해서 다니면 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이제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도저히 아이 둘을 낳고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보다는 제가 더 애를 챙겨야 할 날들이 많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퇴직을 선택했어요. 첫째와 둘째를 잘 키우고 나서 다시 직장을 찾기로 결심했죠. 남편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크기 전까진 아이들한테 집중하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3년은 정신없이 애만 본 것 같아요. 첫째 젖되자마자 둘째 임신했으니 다시 젖먹여 키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둘째는 좀 덜 힘든 부분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아이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됐는데 첫째는 돌이 지나고 나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다들 빠르다고 말했지만 첫째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는 첫째의 발달을 못 따라가는 게 눈에 확 보였어요. 첫째가 좀 똑똑한가 보다 이 정도만 저희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둘째가 돌이 막 지나가는 시기에 첫째가 3살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다녀왔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다닌 후부터는 10시에 가서 3에서 4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적응 기간이 지나고 통으로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햇님만 달님이에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준호가 좀 많이 똑똑해 보여서요. 영재 테스트 같은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애들 비해서 좀 빠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어린이집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다고 해서 영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만약 그 정도였다면 저도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말씀은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한 지 약 20년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를 예전에 봤었을 때 영재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준호도 그런 것 같아 보여서요. 혹시 한 번도 영재 테스트 안 받아보셨으면 이번에 한번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준호 발달 검사도 진행된 이 병원에서 같이 검사도 진행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애가 좀 똑똑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니 솔직히 설마 하는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병원에서 하는 발달 검사의 시기가 돼서 이번에 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확실히 똑똑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며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열성적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영재 1%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셨죠. 그날 저희가 검사 결과를 듣고 집에 와서 아이들 밥을 챙겨줬는데 저희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그런데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팠어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영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혹은 관련 센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그런 곳을 보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끔 TV 보면 혼자서도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똑하니 알아서 잘하겠지란 마음이 컸는데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똑똑한 아이니까 우리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우리나라에 영재가 많은데 부모들이 뒷받침 못해서 잘 되는 애들이 없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서포트는 좀 해야지. 그렇게 저희 아이는 영재들이 다니는 영왕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어요.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설명이나 학원 정보 같은 것들은 엄마들이 더 열성적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였죠. 남편이 저보다 더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어디로 보내면 된다고 알려주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벅찬 달들이 생기면서 저희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형들이 아닌 막내 아들이 낳은 손주가 영재라고 하니 저희한테 관심이 생기셨는지 하루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희 무슨 영재 검사 같은 거 있다며 승호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아유 그럼 뭐하니? 우리 아들 닮아서 머리 좋게 태어난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 큰 애나 둘째 내서 태어났으면 돈 걱정 안 하고 컸을 텐데 너도 애들도 이제 좀 컸으니까 어서 일 좀 구해라.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래? 이제 둘째가 막 2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솔직히 저도 빠듯하다는 생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껌딱지가 집에 있다 보니 부업을 하기가 어려웠죠. 어머님이 저보러 돈 벌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시려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일 좀 시작할 수 있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회사 들어가면 적응하느라 첫째 픽업을 내심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둘째는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가능하면 빨리 보낼 테니 그 전까지 좀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 입에서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형님네랑 둘째 형님네 애들 봐줄 때가 있어서 저희 아이는 봐주기 어렵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럼 일을 하라고 닥달하지 말던가 돈 벌라는 구박을 그렇게 해놓고 막상 도와달라 말씀드리니 형님들 애들 돌보느라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항상 형님들 애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저희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도와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만 구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도 둘째 어린이집을 알아보며 동시에 일자리도 찾아봤어요. 거의 3에서 4년을 쉰 아줌마를 누가 써줄까 싶긴 했지만 우선 자격이 되는 곳은 다 넣어봤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된 아줌마의 미취학 아동이 둘이나 있는 저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 보고 싶다고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티 안 낸다 생각했는데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친정아빠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첫째가 영재라면서 첫째 뒷바라지가 힘들어서 그래 이놈의 손주가 아주 내 딸을 힘들게 하네. 이번에 보약 한 채 져줄까?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성서방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첫째 교육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도 일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아무래도 애들이 어리다 보니 면접까지 가도 번번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취직하기 어려워질 텐데 걱정이야. 사실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 저보다 더 힘들어 하실 분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힘들어하니 친정 부모님이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저보고 아빠 가게로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아빠 가게까지 약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즘 저희 엄마도 나이가 드니 가게 일에 힘이 붙이신 날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엄마 대신 일하러 나오라고 하셨어요. 요즘 너희 엄마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는 직원을 구해야 하나 했거든.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하는 가게다 보니 인건비 나가는 게 없어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허리도 자주 아파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보여서 요즘 걱정이 됐거든.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잘 됐네. 사실 아빠가 주로 배달을 다녀야 돼서 가게에 상주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너가 와서 엄마 대신 일하면 아빠가 월급을 줄게. 요즘 월급 시세는 어떤가 모르겠네. 사실 돈보다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가게는 의료기기들을 점검해주고 판매하는 일을 하셨어요. 직접 오셔서 물건 보며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친정아빠랑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주변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몇 개의 병원이랑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직접 가서 수리를 해주시거나 물건을 배달해 주셨고 엄마는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시거나 가게로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제가 20살이 되는 해부터 가게를 시작하셔서 종종 보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 상주하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게 안쪽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하겠다고 친정아빠께 말씀드리고 언제부터 출근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신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오자마자 얘기해줬어요. 여보 나 취직했어. 여기서 30분 걸리는 곳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데리고 출근해도 돼. 아니 그런 곳이 있어 어디야? 무슨 일 하는데? 남편이 휘둥그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을 놀려주고 싶어서 아빠 회사라는 건 늦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안심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말해줬죠. 장인어른 가게에서 장모님 대신 일하는 거야. 너무 잘 됐다. 사실 나도 들어갈 돈이 많아서 따로 투자를 알아봐야 되나 고민했거든. 당신한테 회사 퇴직하고 아이 보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돈 벌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더라고. 장인어른 가게에서 일하면 나도 안심할 수 있지. 월급을 얼마 주신대? 월급은 아직 모르겠어. 아빠가 고민하신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버는 게 어디야, 남편도 100만 원이라도 그런 직장이 어딨냐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이 키우면서 회사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 저는 돈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두 분이 일을 하셨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가게를 10시에 여시고 6시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배려해 주셔서 4시에서 6시는 엄마가 잠시 출근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렇게 첫 월급을 받게 됐는데 6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맞나? 내가 60만 원을 잘못 받나 하는 생각에 몇 번을 세워봤는지 몰라요.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월급을 600만 원이나 보낸 게 맞아요?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 보낸 줄 알고 얼마나 세봤는지 몰라.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줘야 된다던데. 그리고 너도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서 알잖아. 일이 적지 않아. 엄마도 네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가 좀 넉넉하게 넣었어. 그러니 마음 편하게 손주 교육도 시키고 그래라. 제가 첫째 교육 때문에 돈 걱정한 사실을 아시니 제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월급을 듣자마자 눈빛이 돌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셨고 도와달라고 할 때 신경도 안 쓰셨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남편도 알겠다고 넘어가더니 친정아빠가 제 월급을 6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올려서 800만 원을 보내주시자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어머님이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통장을 맡기라며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여태 제가 돈 관리했었는데 잘해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은 아니라고 엄마한테 맡겨야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 하면서 자기는 통장을 맡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통장 엄마한테 맡기면 지금보다 돈 더 많아질 수 있어. 나는 엄마한테 통장 맡길 거야. 당신도 빨리 맡겨.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남편이 나 몰래 통장 하나를 가져다 주겠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마음에 다음날 퇴근한 후 바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근데 통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연락하니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웬만한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던 상황이라 걱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고민이 생기다 보니 얼굴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친정아빠가 배달 다녀오신 후 저를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괜히 친정아빠 걱정하실까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깊은 한숨을 쉬니 포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결국 친정아빠께 실토하고 말았죠. 아빠가 나 월급으로 800만 원 주는 걸 시댁에서 알게 됐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통장 관리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시어머니 돈 관리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남편은 옆에서 통장을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줬으니 그냥 답답해서 친정아빠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제 어깨를 토닥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이나 학원비를 꼭 방문해서 결제해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편한데 현금 영수증 요청하는 것도 귀찮고 카드 실적도 채울 겸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그 비용은 아빠가 대줄 테니 월급은 80만 원만 보내줄 거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져갔는데 월급으로 찍힌 금액이 80만 원이니 깜짝 놀라셨겠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넌 월급이 800이 아니라 80이 들어왔다. 720만 원 적게 들어왔으니까 빨리 사돈한테 제대로 넣어달라고 해라.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빠가 전화기를 확 낚아채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한테 말씀하셨죠. 저희 가게 사정이 요즘 안 좋아서 딸 아이한테 주는 월급을 줄였습니다. 아시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사돈이 통장 관리를 해주신다고. 원래 많은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돈 관리를 잘하는 거죠. 아니, 사돈 애들 생활하는 게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돈으로 어떻게 큰 손주 학원비를 대요? 사돈 월급을 줄여서라도 800만 원은 맞춰주셔야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월급 주는 건 사장인 존데 왜 사돈이 왈가왈부하시는 것이죠? 뻔뻔해도 정도가 있죠. 제가 사돈과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막상 저희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돈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첫째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들어오는 수익이 확 줄어들었으니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원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별다른 점 없이 큰 아이가 학원에 다니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이집이랑 학원을 저 몰래 다 끊으셨더라고요.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손을 잡고 영재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여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준호 이번 달부터 안 나온다고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서 저흰 그런 줄 알고 이번 달 들어온 비용을 다시 보내드렸었는데 시어머니는 큰 손주가 다니는 곳인 어린이집과 학원에 전화를 돌리면서 이번 달부터는 안 다닐 거니 미리 보낸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입금된 이름이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이름과 준호 이름이다 보니 당연히 돈을 보내주시는 할머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재 어린이집과 학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환불되었고, 한편으로는 보호자는 난데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나한테 확인도 없이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희 아이가 안 다니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냥 좀 잘하는 아이였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재 판정도 받았고 남편이 난리를 쳐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였는데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손주가 다니는 학원을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심지어 환불받은 돈은 본인 계좌로 받은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질러버렸죠.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준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끊어버리셨어. 그리고 계좌 이체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으셨더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가 준우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했잖아. 정리할 때도 됐지. 그리고 똑똑한데 굳이 그렇게 많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원래 잘하는 애들은 그런 곳에 안 보내도 잘하잖아. 언제는 영재는 그만큼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학원에 안 보내고 잘하는 애들은 잘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돈에 눈에 뒤집힌 것처럼 보여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랑 상의도 없이 큰애 학원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가 800만 원을 못 벌었잖니? 그래서 형편에 맞게 학원 정리한 게 뭐가 문제니? 내가 통장 관리해준다고 했잖아. 준호 다시 학원 보내고 싶으면 빨리 800만 원 받아와라. 당장 800만 원 받아오면 학원 다시 보내게 해주마. 제 월급인데 시어머니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을 봐서 애들 학원도 본인이 직접 선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 달처럼 돈이 적게 들어오면 애들하고는 못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저희 애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 찾을 때는 도와줄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알아서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손주들 가지고 저한테 흥정하는 모습에 이런 집안이랑 상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는 길에 바로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도 잘 벌고 어차피 남편이라고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 거 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랑 살면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결혼할 때 반반해왔어서 재산 분할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애들 등어원도 시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됐고 남편은 월 200만 원씩 따박따박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주게 됐어요. 월 80만 원을 벌어주는 저를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본인이 저한테 200만 원씩 보내줘야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요즘 저희 아빠 가게는 계속 호황이라 결국 직원 한 명을 더 뽑았어요. 저랑 아빠 그리고 새로운 직원이랑 같이 일하면서 우리 첫째 남부럽지 않은 교육시키면서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시받았던 시대 끊어냈으니 앞으로는 더 철저히 무시하며 지내려고요. 괘씸한 사람들은 받아줄 필요도 가까이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